여러분, 혹시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세금 좀 아껴보려고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신고했더니 국세청에서 갑자기 시가가 있었다며 문제 삼는 경우가 있다고? 네, 실제로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비상장 주식 증여,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생각보다 복잡한 함정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이 비상장 주식 증여세 평가 시 시가와 보충적 평가 방법 사이의 갈등,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실제 사례를 통해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킴앤 아이디의 김정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많은 분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주식 가치를 계산해서 증여세를 신고하곤 합니다. 이 방법은 말 그대로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사용하는 평가 방법이거든요. 문제는 국세청에서는 이 시가를 아주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면서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신고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증여 전후로 주식이 수십 건의 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난 겁니다. 이 매매가 특정 소수 간의 은밀한 거래가 아니라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같은 공개된 시장에서 다수의 투자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시가가 없어서 보충적 평가 방법을 쓴 게 맞아? 이 정도면 시가가 형성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서는 재산을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된 정상적인 가격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니라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객관적인 가격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매매 사례가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어떤 매매 사례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증여일 전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내역이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시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거죠. 둘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닐 것을 요구해요.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거래나 대표이사와 회사 임원 간의 거래는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시장 논리가 아닌 특별한 관계에 의해 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셋째, 부당하게 낮은 가격이나 높은 가격이 아닐 것을 따집니다. 시장 가격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거래는 시가로 인정되기 어렵겠죠. 그리고 넷째, 일정 규모, 즉 3억 원 이상이거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거래여야만 시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액이거나 소량의 거래에 대해서는 시장 가격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그 거래 가격이 곧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선 사례에서처럼 증여 전후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수십 건의 거래가 발생했고 거래 가격도 2,500원에서 8,500원까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그 거래 당사자는 법인도 있었고 거래 수량도 수천, 수만 주로 규모도 제법 컸다면 어떨까요? 형식적인 요건만 보면 충분히 시가로 인정될 만한 사례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전에는 주당 3,000원에 거래되다가 증여 직전에는 7,000원에 거래된 기록이 있다면 국세청은 이 7,000원을 시가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남은 쟁점은 이 매매 사례들이 정말 객관적인 시가였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요건은 충족했지만 실질적으로도 시가를 인정될 수 있는 거래였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납세자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해당 거래들은 회사의 실적과는 상관없이 주가가 오르내림을 반복했고 심지어 매출이나 순이익이 올랐는데도 가격이 떨어진 경우도 있다. 이건 그냥 개별적인 협상이나 사적인 사정에 따라 정해진 가격일 뿐 적정한 시가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주식가액은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즉 거래가 활발했다 하더라도 그 가격 변동이 회사의 가치 변동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면 시장의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어떤 특정 투자자가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저가에 팔았거나 아니면 특정인이 주식을 확보하려고 고가에 매수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국세청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 정도로 거래가 활발하고 다수의 제3자가 참여한 시장이라면 일부 거래는 시장 가격 형성 기능을 했다. 국세청은 활발한 거래 그 자체를 시가 존재의 증거로 본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사안은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매매 사례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매매가 정말 공정한 시세를 반영했는지, 특정 매도자가 반복해서 거래했다거나
거래 당시 회사의 재무 상태, 업계 동향 등과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한 경우는 없는지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거래 건수나 거래액만 보고 시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거래의 성격, 참여자의 다양성, 가격 변동의 합리성, 모든 것들이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비상장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단순히 보충적 평가 방법을 썼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 매매 사례가액이 있다면 그게 나중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 전후의 거래 내역은 반드시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래가 있다면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충분히 소명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문제는 특히 가업 승계, 지분 이전, 그리고 증여세 절세 전략을 설계할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오늘은 비상장 주식 증여 시 시가와 보충적 평가 방법 사이의 논란과 함께 우리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킴앤아이디의 김정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